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승도 기사님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체력 관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그리고 장마가 오고 거기에 따른 모기들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요즘 월드컵 보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잠을 설치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주말에 이제 좀 충분한 휴식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도 안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생활 패턴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 한 28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지 체력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고 좀 하시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서는 아까 연계 부분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진행을 하고 발전 쪽도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35번 동부가 전력계통 연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다른 문제들을 보시면은 남북 연계나 동북아 연계에서는 일반 연계하고 틀리게 그쪽 지역적인 특성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주고받는 부분이다 이거죠. 주고받는 부분에서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하고 아까 전기 품질의 확보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국가 간의 연계를 할 때 지금 동북아 연계, 남북 연계라는 건 국가 간의 연계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 동북아 연계 쪽은 이제 좀 더 크게 보는 거죠. 아무래도 러시아 쪽 중국 쪽 말고 러시아 쪽까지 연결돼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동북아니까 그 위쪽으로 다 해서 간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철도 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근데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니고요.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거기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장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단점도 있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냐. 국가 간 연계할 땐 최소의 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되고 전원 구성이 다양해야 되고 예비력을 확보해야 되고 기후 현황 협약 등의 환경에 대처를 해야 되고 국내 전력 산업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또 몇 개는 와닿는 얘기고 몇 개는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공급 예비력입니다. 지금 아까 좀 주고받는 데서 전기 품질을 전기 에너지라는 건 발생시키고 나면은 소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어디다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계를 해서 우리가 부족할 땐 저쪽에서 땡겨오고 저쪽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공급해주고 이런 서로 주고받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됐던 게 같은 전력망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같은 나라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미국하고 캐나다를 보시면 여기 북쪽은 캐나다고 이 위쪽은 미국이거든요. 근데 국경이라는 게 따로 이게 참 애매하죠. 우리나라처럼 국경이 있다 그러면 철조망이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유럽도 가시면은 국경이 있다. 국경이 옛날처럼 철조망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유럽 간에는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도 바뀌어질 때 어디 언덕 같은 데 딱 넘어가면서 지금부터 무슨 도입니다. 예? 다리 건너면은 여기는 무슨 도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갈 때는 이제 국경 같은 건 분명히 엄밀하게 뭔가 있죠. 우리나라 주위에는 전부 다 지리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급 예비력이 필요해가지고 우리도 어느 정도 여유력을 가진 상태에서 저쪽한테 줄 수가 있고 저쪽도 어느 여유력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한테 줄 수가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쪽에서 가져가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럴 땐 연계를 못하게 끊어줘야지 서로. 왜? 둘 다 망하면 안 되죠. 한 사람만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급 예비력에 대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문제가 생겼을 땐 또 끊어주는 부분의 역할도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간 연결할 때는 발전 용량 믹스라는 게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전에 나중에 믹스 부분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러 가지 원자력, 화력, 수력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복합화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믹스를 하는데 이 송전 용량을 서로 최적화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서로 최적화 운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일 운전 조건을 서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때 부분에 따라서 연기를 한다는 건 남는 걸 보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 단독망의 신뢰도 지수 결정되어 있는데 신뢰성 있게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점 및 전력거래 가격.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저쪽에서 당겨 쓰고 저쪽에서 당겨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전에도 보면 태양광이 옛날에는 단가가 좋았습니다. 700원 할 때. 지금 한 500원대까지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단가만 떨어진 게 아니라 옛날에는 태양광 분산전을 할 때 융자를 많이 해줬습니다.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 직원도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옛날에 통장을 보니까 한 3,4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3,400만 원이 큰 돈인데 자기가 투자한 돈이 있겠죠. 투자 금액을 얼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융자를 받아가지고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뭐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 상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국가로부터 돈을 싸게 빌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들어갈 때는 돈이 들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대신 받아가지고 건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는 이자를 조금씩 내다가 그러면 감가상각 뭐 이렇게 부분이 딱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ROI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타산에 맞춰가지고 수익이 나는 구조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 5년이다 10년이다 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ROI 기간이 짧은 거를 쓰는 겁니다. ROI 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리턴 오브 인베스트. 그러니까 돈을 투자 금액을 그때부터 회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꼬라박는 거고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번 5년에서 10년 사이가 되겠죠. 왜냐면 금액이 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돈이 나와도 그걸 이자를 낸다든가 아니면은 그 뭐 기기 비용을 낸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이자를 다 갚고 원금을 다 갚고 났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뭔가 투자 대비 회수니까 그 이후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버는 게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뭐 300억, 500억 하다가 처음에 이제 제가 얘기 들었을 때 500억인가 300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딱 줄어버린 겁니다. 150억으로. 그 다음에 50억으로 줄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줄어버리니까 그 예산을 처음에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정부 정책에서 돈이 이만큼 있다 해가지고 너도 나도 많이 뛰어들었죠. 분산형 전원 쪽에, 태양광이나 그런 쪽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먼저 신청하는 게 아니라요. 먼저 신청이라는 조건이 뭐냐면 그 사용명령서까지 다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단계가 돼야지만 그때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건설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운전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국가에 서로 도움을 주는 상태니까 계약 체결 조건이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운전을 해서 니네들한테 전기를 줄 수 있어. 아, 그래? 그러면 그때 니네 융자 해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해. 이게 되는 건데 처음에 이게 안 되는 동안에 안전무사하고 관계해서 그걸 빨리 예를 들어 태양광 셀 같은 거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케이블 같은 거 연결하고 뭔가 이제 기반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대충 장비들만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돈 받아먹고 왜냐면 설치를 빨리 해야지 돈을 빨리 받고 그다음에 그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옛날에 좀 비리도 있고 뭐 몇 사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운용햄이죠. 사람들이 어차피 설치될 거 조금만 빨리 해주시고 그러면 한국 사람은 오케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딱 가서 자기네들도 다치기 싫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서류상으로 다 맞춰줘라. 내가 봤을 때 기준에서 서류상으로 다 맞아야 되니까. 뭔가 물건이 들어왔고 뭐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 뭐 연결이 다 됐다든가 뭐 현장 가서 보더라도 그 부분을 완벽하게 다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모든 서류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난 지불했다 그러면 문제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서류는 무조건 마치게끔 이렇게 다 바뀌어지는 거죠. 옛날 같은 그 서류를 뭐 언제까지 맞춰준다고 해가지고 뭐 가승인을 하거나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서로 간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동북아 지역이 어디냐 이거죠. 그럼 연계해야 되죠. 아까 남북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수입국의 외부 전력 공급에 의존. 지금 보면 각국의 조건, 러시아, 중국, 몽고, 일본은 50Hz다 이거죠. 북한, 남한, 일본의 남쪽은 60Hz. 남쪽 쪽은. 이 북한 쪽도 60Hz인가 보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50Hz로 얘기를 들었는데, HVDC 연결 주파수가 틀림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파수가 나와 있는 게 어디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 인터넷을 해가지고 주파수 딱 쳐보면은, 북한도 제가 그때 50Hz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국 간의 상호 일치되는 관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장거리 경과지의 어려움, 국가 간 전력 연계의 고비용 소요.
뭔가 설비를,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연계를 하려면. 철탑을 받고 선로를 끌어와야 될 텐데 그 비용을 누가 될 거냐, 그죠? 서로 간에 이견들이 있을 거죠. 여기까지 해서 여기는 내가 된다든가. 근데 문제는, 여기도 지금 동부와 연결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남한에 어디서부터 가느냐. 그리고 북한을 또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 또 지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쪽 러시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러시아는 땅이 워낙 기니까 거기 가는 길은 한 500km 갑니다. 우리는 한 여기서 가봤자 몇 킬로 안 갈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가봤자. 북한 쪽에 비용되고, 이런 간의 관계에서 누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도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투자 대비해서 또 비용들을 어떻게 산출한다든가. 내가 그러면 여기서 건설 많이 할 테니까 나중에 단가는 나한테 많이 쳐달라고 한다든가. 필요한 쪽에 돈을 더 많이 돼 있습니다. 어차피. 부족한 부분이. 재원 같은 경우, 그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전기요금 내는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사실. 그 안에서 무슨 기금 해가지고 조금씩 빼내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전기요금 내는 부분들이 보시면 지금 KBS 같은 방송 수신료 2,500원이 현실화돼야 된다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2,500원이 지금 언제 돈이 2,500원이 돼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그 2,500원 올려주는 만큼 얘네들의 진짜 그 값어치 있는 걸 하느냐? 왜냐면 거기도 다 그건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고 자기네들 광고라든가 어떤 수익을 해가지고 또 다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광고 수익 외에도 우리가 주는 그 2,500원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방영을 하는 거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사실일 거라는 얘기죠. 여기도 이제 재원을 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전기요금에서 얼마씩 빼가지고 어디 지원해 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되면 자기네들이 그 재원을 가지고 또 뭔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투자를 한다든가, 로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한다든가. 로또도 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사업 기간이 사실 끝났거든요. 어떤 국가에서 로또라는 어떤 복권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대행하는 업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행하는 업체가 딱 와서 걔네들이 1년 동안 얼마에 이 사업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해가지고 남겨 먹는 겁니다. 거기서 남겨 먹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네들은. 그 사업권 이상의 돈을 남겨 먹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로또도 기간이 끝났는데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사업자가 안 들어오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6개월인가 연장해서 그 사업자가 들어와서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유지가 될 때까지 기존 사업자한테 네가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 연기해 줄 테니까 좀 더 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계약이라는 쌍방간에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건 연기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물속으로 지나가야죠. 해저 케이블 같은 건 비싸고. 그 라인을 한 개를 쓸 거냐, 두 개를 쓸 거냐. 광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전화하는 게 쌀까요? 일본으로 전화하는 게 쌀까요? 중국으로 전화하는 게 쌀까요? 이게 다 틀린 거죠. 00700이 싸다, 001이 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광케이블 그 쓰는 라인도 같이 다 쓰는 겁니다. 회선상으로 깔려있는 게 그 00700이 자기의 전용망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 개의 라인이 국가 간에 다 지금 광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회선당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선을 살려서 쓰는 대로. 그리고 회선에 대한 기본 요금이 있을 거고 쓸 때마다 얼마씩 요금이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을 계약 체결해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더 쌀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로밍 같은 거 하는 걸 보시면은 저쪽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거는데 2,500원, 받는데 1,800원 막 이렇습니다. 받는데 1분당. 우리가 받는 건 요금이 어디 가면 600원, 어디 가면 800원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씩 틀립니다. SK텔링크 있듯이. 그러니까 라인은 비슷한데 그 사업자별로 자기네들이 틀린 것들. 이래서 이런 것들도 러시아 경제 사정이 악화로 붙으면 이렇게 나죠. 그쪽에 돈이 없으니까 동부와 연계는 힘들고 일본 같은 경우 연계는 할 수 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원자력 부분이 거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도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바꾼다고 하죠. 일본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는 걔네들은 돈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고. 우리나라도 사실 전력이 부족한 거죠. 갑자기 그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 간의 정치적, 남북 간 때문에 이거 설치하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전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있죠. 근데 분명한 거는 분명히 이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듯이 우리도 남북 간에 뭔가 일어나면은 뭔가 돈은 더 많이 쓰게 된다.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남쪽에서 문제가 더 많이 되겠죠. 저쪽에서 벌어들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걸 싫어하고 저기도 싫어한다.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더 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돈 더 낼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조금 내던 거에서 조금 더 내면 되는데 걔네들은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서로. 저기 같은 국가 간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체계가 무너지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념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되면 뭐가 안 되고 하는데 장기적인 측면을 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땅덩어리만 있지, 땅덩어리도 부족한 땅덩어리 인원만 우리가 좀 많아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뭔가 새로 건설해야 되고, 뭔가 자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 사람들 어떻게든 만들어낼 거거든요. 호주 같은데, 미국 같은데, 이런 데들은요, 지하자원이 엄청납니다. 개발을 안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기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조금씩만 개발하고요. 나머지는 밖에서 돈 주고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참 현명한 거죠. 왜? 이 자산이라는 게 무궁무진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개발하고 나머지는 밖에서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미국 같은 데 유전 있죠? 근데 걔네들이 거기서 다 유전을 캐나요? 일부만 캡니다. 나머지는 가져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다. 호주 같은 경우도 가면 광물이 되게 많거든요. 광석 같은 경우도. 그런데도 걔네들도 외부에서 일부 수입을 해가지고 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도 약간 인종차별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인종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제 특히 어느 지역에 가면 인종차별적인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거고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 놀러 갔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한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안전한 겁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고 그런 환경에서 좀 더 편하게 공부하고 편하게 뭔가 이득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도 비싸죠. 물가도 비싸고 뭐도 비싸고.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만큼 돈을 더 쓰게 되고,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벌면 나가는데 그 번 게 안 나가게끔 해서 놔둬야지만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이번에도 무슨 의원? 김 무슨 의원이 해가지고 했는데, 그 수천억 재력가를 친구 무슨 팽모씨인가? 해가지고, 그 살인 사주를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그 재력가도 92년도부터인가? 자기가 만난 사람 돈 낸 거를 쭉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고 나간 그거를 다 일일이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돈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긴 우린 10억만 있어도 큰 부자인데 수천억 재력가라고 하니까 수천억이 어떻게 되나. 유병헌 일가들 나오면서 몇백억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빙산이 어떻게 되냐. 위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냥 빙산이라는 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위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작은데요. 실제로는 밑에는 이만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거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금 왜 못 잡겠습니까? 누군가 비호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잊혀지고 지금 뭔가 왜 잡히면 다치니까 못 잡는 거죠. 누군가. 잠깐 이렇게 딴 얘기도 나왔으면 정부가 갑자기 보이다 보니까 갑자기 국가가 보이고 요즘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추진을 위한 별도의 기구도 필요하다. 뭔가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도 문제됐던 게 VTS도 보면은 2명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한 사람만 근무하고 CCTV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각 지역마다 한 구역에 한 명 있으면 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 일을 한 겁니다.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니까 자기가 다 못 보는 거죠. 관제사 같은 경우도 문제되는 게 관제사들도 보면은 비행기 탁 가면은 이제 그 조별 내가지고 몇 대씩에 맞춰가지고 관제를 하거든요. 근데 밤에는 비행기가 적으니까 관제사가 적고요. 낮에는 비행기가 많으니까 관제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행기 보면 관제사들 스트레스 잘 받는 게 이거 하나 잘못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몇백 명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 다 봐야 되고 모의 훈련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변호사 이번에 전관 예우해가지고 한 15년 된 그 검사가 10년인가 15년 된 검사가 그 변호사 수익을 받았는데 승리를 하게 될 땐 2억 그리고 뭐를 하게 되면 1억 착수금은 3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는데 그거를 안 갚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에서 의뢰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금액들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이 사람 했을 때는 2억이다.
1억이다. 뭐 착수금은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근데 거기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이 금액은 적당하다라고 났습니다. 왜? 그 환경이 그 사람이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기소유예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람이 그만한 충분한 역할을 한 거고 그만한 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업계적으로 평균으로 그런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번에도 뭐 총리 지명자가 해가지고 뭐 정관이 해가지고 뭐 30억 벌었다 몇 개월 만에 그게 가능한 거죠. 맡아서 하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만한 노력을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우리하고는 너무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배가 아픈 거죠. 사실은. 근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공직에서 30년 이상 근무해가지고 돼야지만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대를 잘 만나야지. 요즘 관피야, 뭐 전피야, 뭐 마피야, 뭐 여러 가지 종류들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거 보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끔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람을 많이 사귀어가지고 많은 정보를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생이라는 건 짧고 그 다음에 재밌게 살아야 되니까 이런 조그만 모임에서도 서로 간에 이제 좀 되면은 이제 협회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인맥이 중요합니다. 참. 그래서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제가 어제도 뭐 여러 사람들을 막 자꾸 만나면서 느끼는 것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부분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전 같은 경우 저도 엔지니어니까 요것만 보고 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막 그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막 환경이 변하니까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하면서 힘들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보는 부분은 내가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는 게 자꾸 느껴집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뭐 발전 개선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쪽도 계속 발전을 해가면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만 됩니다. 학원에 나와서 일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극동, 러시아, 북한, 일본, 한국 전력 연계에서 예비 타당성 검토한다. 지금 아까 동북아 연계가 뭐라고 그러죠? 우린 동북아 하니까 북쪽입니다. 동쪽, 북쪽. 우리나라의 동쪽에 뭐가 있죠?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북쪽에 뭐가 있을까요? 북한이 있죠. 그 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있죠. 근데 이게 약간 북쪽으로 가다 보니까 북쪽에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극동 러시아 쪽이 되는 거죠. 그 지도도 보시면 극동 러시아 쪽으로 다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북한이 있고요. 북한의 위에 약간 중국이 있고요. 그 약간 옆으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딱 있습니다. 그 러시아 그쪽으로 이제 연결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국가 간 연계망의 전송 능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일일 운전 조건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아까처럼 베스트 믹스라고 나와있거든요. 사실 아까 믹스라고 돼 있는데 베스트 믹스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적절하게 믹스해가지고 이 일부하 곡선에 맞게끔 부하를 그러니까 발전량을 배치하는 걸 베스트 믹스라고 합니다. 평일, 주간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일부하 곡선이 다 틀려지는데 여름 부분도 틀려지고 겨울 부분 틀려집니다. 옛날에는 여름에 피크가 많았고 겨울엔 피크가 없었는데 지금 겨울이 오히려 더 피크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 날씨하고도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7월달 같은 게 또 전기 사용량이 많을 것 같은데 장마 기간이 있거든요. 또 그 기간에는 또 전기 사용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마 기간이 끝나고 나는 언제쯤이 될까요? 이제 7월 중순 이후에 7월 말부터 전기가 피크가 돼가지고 8월 말까지 전기가 피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계휴가를 그때 가라고 하죠, 무조건. 전기가 피크니까. 그 요금제도 같은 게 바뀌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연계해서 내용들이 나오니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환경 이점 영향 추정, 유해물질, 유해물질 배출량. 이런 것들은 화력발전소가 됐을 때, 연기할 때.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비용, AC 계통의 추가 보상장치의 필터. 왜냐면 연기를 한다는 건 멀리 보내는 거죠. 멀리 보내는 건 손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연계에 따른, 우리가 이제 전력계통의 경제 운영에서는 여기서 사고 났을 때 이쪽으로 얼마가 왔다 갔다 하냐, 그거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 A 계통의 발전기가 몇 개가 있고, B 계통의 발전기가 몇 개가 있었는데, 이거의 속도 조정은 몇 프로, 얘의 속도 조정은 몇 프로인데, 이쪽에 한 개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럼 얘 부분에 분명히 발전기 용량의 여유는 약간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300을 발전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250을 쓰고 여기는 뭐 400이 있었는데 여기 300만 썼다 그러면 100이 있었는데 100짜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300은 카바는 하죠. 카바는 하는데 그 카바 하면서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했던 연계 전력이 있을 텐데 그게 순간적으로 여기서 이제 평형이 틀려진 겁니다. 이렇게 평형이 있다가 얘가 떨어졌으니까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틀려질 거 아닙니까? 전송 전력에서. 그런 것을 계산하는 게 전력계통의 경제 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계 부분 생각하고 그쪽하고 생각하면 다 연결이 되죠. 그런 것들 계산을 통해서 같이 보는 겁니다. 필터도 달아야 되죠. 왜 달아야지? 송전선 충전 용량에 의한 장애 때문에. 아까 케이블이 길어진다면서 200km, 500km 막 간다면서요. 러시아까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성분 때문에 전압이 상승할 거 아닙니까? 서로 받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션트레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얼마를 투입을 해야 될지 상황에 따라 평일, 야간, 주간 그리고 뭡니까? 휴일 이런 것들을 다 봐가지고 사계절 이런 걸 다 봐가지고 기후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 연기라는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그냥 기본적인 개념에다가 아까 어떤 특수성, 동북아다 그럼 동북아 지역에 대한 특수성, 뭐 남북연계다 남북에 대한 특수성, 그 다음에 개통연계다 그럼 개통에 대한 특수성, 분산연계다 분산연계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분산연계에서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그 연계다 해가지고 분산연계 하면은 분산연계 문제점 해가지고 분산연전원이 뭐고 분산연전원 연계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컨셉이 틀려지는 겁니다. 동북아 지역이 어딘데 동북아 지역을 연계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동북아 연계 딱 물어봤는데 여기 가가지고 뭐 분산연계에 대한 내용 썼다. 땡이죠. 일부는 쓸 수가 있습니다. 연계하면서 문제점 같은 건 조금 갖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분산연계에 문제점이 있고 동북아 연계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동북아 연계 방법 여기 보시죠. 중국이 북한이 있는데 중국이 사실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거 아니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실 중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라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북한이죠. 이렇게. 그 북한에 약간 여기 중국이 약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러시아 부분이 이게 중국이 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지역이 옆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죠. 약간은 지나갑니다. 이 거리는 이제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그래서 중국이 되게 큽니다. 여러분 모르시지만 중국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 뭐 사막도 있고 뭐 여기 몽골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은 중국은 한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여기서 티벳, 요 고원 쪽에서 뭐 이렇게 자기네들 분리하고 싶어서 하고 나면은 얘네들 급격하게 죽이는 거죠. 왜?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도미노 효과처럼. 하나 죽이 시작하죠. 다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뭐, 이번에 중국에서 와가지고 뭐 시주석의 마누라가 뭐 이렇게, 마누라라고 해서 그런데 좀, 가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외교 활동을 하고 있다. 예. 그게 이제 좀 틀린 게 이제, 그 남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여러분의 내조가 잘 돼야지만 공부를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와이프한테 잘해가지고 뭔가 시간을 벌고 하는 부분도 주의해서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보상도 확실하게 해줘야죠. 네? 잘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지 또 할 거 아닙니까? 또 뭔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할 때 잘 되어 있어야지 잘 되는 거니까. 남북아 전력계통 연계 추진. 전력 분할 협력이 타 분야보다 활발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휴전선 인근의 154 TRI를 연재해 북한의 일부 지원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 옆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이 러시아에서 여기 우리 쪽에 여기 속초까지 이렇게 배로 와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가는 것도 생각하고 아니면 여기다 열차를 해가지고 가는 방법도 생각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석탄 같은 거 들어오고 뭐 자원 같은 거 들어오는 걸 러시아에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배로 이렇게 오는 것도 그때 2월 달에 그때 방송 봤을 때 그런 내용들도 좀 나왔었거든요. 창진항을 거쳐가지고 뭐 간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초에서 간성, 포천에서 철원. 속초는 이 동쪽이고요. 포천은 이 가운데쯤입니다.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가는 부분. 왼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왼쪽에서 올라가는 건 바로 개성이거든요. 여기서 포 쏘면 개성까지 날아갑니다. 그 얘기는
저기서 펐어도 우리한테 날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서로 겨누고 있습니다. 한 방 잘못 쏘면은 난리 나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안 쏘죠. 저 바닷가 쪽에서 이렇게 쏘죠. 근데 이제 연평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특수성이죠. 왜냐면 연평도는 자기네 집 앞마당에 지금 있는 거거든, 지금. 이렇게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38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38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특수성이, 저도 연평도를 못 가봤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남한이 여기인데 연평도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예? 이북쪽. 예. 이 위에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도 여기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돼 있는데 뭐 DLL 해가지고 뭐 나눠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애매하게 돼 있는 거죠, 여기도 지금. 지금 여기 저희 그 수강생 중에 한 분도 인천 연안 다니시는 연평도도 몇 번 들어갔다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나오기도 하고, 배를 못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왜 괜히 배 지나가다가 포탄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걔네들이 맞히면 못 맞히겠습니까? 저번에 한번 포탄 쏴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 위에도 근처에 사격을 했었죠. 배 근처에다. 그때 몇 발인가 떨어져가지고 그때 사람이 죽지는 않았었죠. 그때 건물만 하고 다치기만 하고, 보니까 이제 CCTV 해가지고 펑 떨어지는 거 보이고 막 그 떨어진 장소들 보이고 이렇게 하던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포탄을 저도 쏴봤거든요. 제가 쏴본 건 아니고 포탄 쏘는 현장에 가서 봤고요. 포탄이 떨어진 현장에 가서 이렇게 구경도 했었습니다. 근데 TOT라고 해가지고 타임업 타켓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GP에 올라가서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여기서 쏘는 거는 이제 한 번 쏘면 한 보통은 한 10km 정도 날아가고 10km, 15km 날아가는 포탄이 있고 105mm 같은 거, 155mm 같은 거는 장약 집어넣고 넣으면 한 30km 넘게 나갑니다. 40km까지도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40km. 곡사포로 쏘는데. 엄청 멀리 나가는 거죠, 40km면은. 근데 그게 떨어질 때는 얘네들은 대충 곡사포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쯤에 어디 요 반경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쏘면 같이 씁니다. 한번 팡 하면 이렇게 같이 들어 다다다다다 융단 폭격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때리는 겁니다. 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지금 쏜 거에서 어디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 통신병들이 보고 아니다 뭐 좌로 얼마 그러면 얘네들 각도를 약간 털고 올리고 해가지고 다시 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맞춰 나가는 거죠. 관측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요즘 뭐냐 GPS를 쏴가지고 요즘은 미사일이 비싸지만 미사일에 자기가 있어서 GPS를 해가지고 낮게 날아가면서 자기가 위치를 받아가지고 꼭 위치에 맞춰서 가서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기들이 이제 비싸죠. 이제 옛날에 있던 그 장비들 같은 경우 나이키라고 이제 그 미사일이 있습니다. 나이키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기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죠. 거기가 이제 300Hz였나? 그래서 400Hz였나? 제가 좀 헷갈리는데, 헤르츠가 높습니다. 400Hz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틀려집니다. 헤르츠가. 그런 발전기 자체는. 비행기도 헤르츠가 틀립니다. 400Hz인가 그럽니다. 비행기 헤르츠나 이런 것들이 다 400Hz. 왜 그러냐? 크기를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헤르츠가 크다는 거는 크기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많이 전파가 되니까 이게 작아도 그 안을 많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같은 거 보면은 발전기가 달려있습니다. 어디 달려냐? 비행기 꽁다리 보시면은 뒤에 빵꾸 뚫려있지, 맨 뒤에. 그게 발전기가 거기서 나가서 발전할 때 쓰라고 거기 끝에다 달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공항 같은 데서는 그런 걸 이제 못 쓰게 하죠. 뭐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특수한 그 부분이 아니면은 비행기를 서버리면은 예? 엔진을 돌리지 않는 이상, 엔진 돌리면은 기름도 많이 나가고 소음도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서가지고 뭔가 할 때는 비행기도 서 있다고 전원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 안에 있는 조그만 발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전원을 공급한다든가 그렇게 쓰는 거죠. 비행기도 딱 타시면은 가운데 여기 밑에 이렇게 콘센트가 있습니다. 콘센트 뭐 어디 찾으러 가실 필요가 없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4좌석짜리 있죠. 그러면 그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콘센트가 있고 3좌석짜리 있는데도 가운데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보시고 충전기 같은 것도 또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의료용을 해가지고 따로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별도로 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동북아 지역, 극동 러시아 지역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고 이런 것들. 근데 이 빈도를 제가 참 얘기하기 힘든 게 연계가 나오면 사실 이 동북아 연계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타당성이 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연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분산 연계가 많이 나오겠죠. 지금 우리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원이 부족해가지고 분산형 전원을 많이 설치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산 연계 쪽을 좀 더 봐주시고 이런 것들은 그런 컨셉으로 간다라는 걸 봐주셔가지고 분산 연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아까 동북아 동쪽에 있는 일본하고 연계를 하는 거고 북쪽에 있는 북한하고 그다음 러시아 쪽하고 중국 쪽하고 연결해서 하는 게 동북아 연계다. 그러면 그쪽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수성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북아 연계. 그래서 이거를 딱 보시면서 뭐 내용을 제가 따로 뭐 설명드리기가 애매한 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극동 러시아 지역은 구전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연계 운영 시의 이점은 장점이 큰 프로젝트다. 하지만 러시아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돈을 대서라도 대신 돈 대서 러시아의 수력 발전이 남는 데입니다. 러시아에.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건 그 항에서 한 500km인가 올라가면 수력 발전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수력이 남으니까 그걸 땡겨 와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연계 개념은. 우리나라가 그쪽에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걔네한테 돈을 받아서 써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북쪽까지도 연계해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연결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멀죠. 그래서 HVDC가 유리한 겁니다. 거리가 멀어지니까. HVDC는 한 600km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해봤자 500k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HVDC를 쓰냐? 거리에 따른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뭡니까? 연계를 하면서 생기는 어떤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HVDC를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죠. 중간중간에 막 패치라든가 우리나라는 HVDC라고 지금 아직 쓰고 있지는 않죠. 패치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HVDC가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HVDC 좀 많이 한 나라가 ABB나 뭐 GMS 같은 이런 대기업들입니다. 거기가 ABB가 좀 그 HVDC 같은 걸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쪽에 스위트 고틀랜드 섬부터 해가지고 뭐 미국하고 일본 있고 이렇게 있죠. 처음에 했던 그 쪽에서 많이 했다는 얘기죠. 피스 네트워크 프로젝트. 뭔가 이름은 거창한데 딱 보시면 피스가 평화 네트워크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단계 남북한 연결하는 거, 2단계 극동 러시아 한다는 얘기죠. 3번 일본까지 연결한다는 얘기죠. 뭐 거창하게 써놨는데 딱 보면 뭐 평화롭게 네트워크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1단계는 북한부터 연결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일본 연결하고 일본은 미웠는지 맨 마지막으로 놔뒀네.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상망으로 루프를 구성한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환상망이니까 우리가 일본까지 가고 일본에서도 러시아까지 가고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러시아 쪽으로 연결을 하고 그다음 우리도 러시아 쪽으로 연결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연계하면은 이게 한꺼번에 루프가 된다. 그 개념이죠. 평화망 사업, 피스 네트워크 하는데 평화망 산업.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다 링으로 해서 하기 위한 부분들, 문화, 교류, 국제협력 등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말을 만든 거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거창하게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보셔야죠. 딱 중요한 거는 주 포인트를 뭐로 잡아서 가야 될 거냐 이죠. 문제를 봤을 때. 자, IPCS, Integrated Protection and Control. 프로텍션을 하니까 보호 계층계가 있을 거고, 컨트롤을 하니까 뭔가 차단기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